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0회차 플래너스 클럽. 오늘의 주제는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글 쓰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안서나 기획서 이런 부분들 다루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다양한 범주 내에서 상대방한테, 사람들한테 혹은 고객한테, 소비자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제 라이팅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내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케팅 홍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나마, 감이나마,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마 여러분들이 잡아보실 수 있는, 결국엔 feel, 느낌이 중요하죠. 그 부분을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MPR, 마케팅 퍼블리시,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홍보글 쓰기. 그러니까 홍보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보글 쓰기가 왜 어려운가? 일단 여러분들 안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회사 안에서는 내가 이게 내 사업이라면은 그냥 내가 지르는 만큼 쉽게 지를 수가 있겠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 회사에 사활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의 총대를 맨다라는 느낌도 들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매출과 직결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겁을 내기도 하죠. 또 막연하게 쓰려다 보니 무엇을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참 애매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상대방한테 그게 과연 먹힐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들어줄까?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지만 관심 있게끔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홍보글이라고 한다면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SNS 문자도 있고 메일링 발송도 있고 여러분들이 의도하에 알리는 모든 수단들이 다 홍보글 쓰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문에 보도자료 글쓰기, 아니면 광고, 아니면 포스터에 전단지에 들어가는 일일한 모든 문구들, 이 하나의 마케팅 홍보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PR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홍보글 과연 어떤 의미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케팅이란 대부분 알리는 수단, 촉매제, 어떻게 알릴 것이냐, 상품을 알리는 것, 장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케팅은 알린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질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알리면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줬는데, 지금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본들과 노이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들린다고 듣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회피하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 그들의 관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 그런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마케팅을 그냥 단순하게 알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되어지게끔 만드는 설계, 마케팅은 마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정말 좋은 문구를 쓰고 멋진 문구를 쓰고 정말 이 하나의 미사여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먹히는 문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알리다라는 것보다는 되어진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일단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광고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광고는 바이미라는 느낌입니다. 나를 사주십시오. 이거는 말 그대로 광고는 맨 벽에다가 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TV 광고로 매체로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강제적이다. 약간 자기만 안다. 일방향적이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바이미라는 기조로 여러분들이 선전이라고 하는 느낌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Believe me,
follow me 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 예, 뭔가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홍보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란 아까 제가 약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느낌은 홍보란 know me, 나를 알린다, 나를 알아달라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앞으로의 방식,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MPR, 마케팅 홍보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쓴다고 먹히는 게 아니라 먹히게끔 써야, 먹히게끔 설계를 해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다. 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단순하게 know me, 알아달라, 나를 알린다라는 것보다도 love me, 나를 사랑해달라. 네.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을 풍기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글쓰기와 NPR 라이팅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NPR이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서 뽑아져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큰 글씨로 써 있는 제안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연애 편지도 여러분들 약간 NPR적입니까? 자기가 뭐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쓰나요? 약간 NPR 기지가 있죠. 학술 자료, 논문, 리포트, 뭐 시 이런 것들은 뭐 상대방을 고려한다라기보다 타겟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서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에도 책을 낼 때도 사실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쓴다라기보다 먹히는 내용을 써야 그러니까 인쇄를 받거나 더 많이 출판을 하거나 그걸로 이제 뭐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짚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제안서,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카피, 보도자료, 연애편지, SNS 이런 부분들이 약간 타겟팅이 정확한 NPR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반적인 글쓰기는 학문적, 문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비즈니스 라이팅은 유혹적이고 감성적이다, 뭔가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자, 일반적인 라이팅이 서론, 본론, 결론 중심이라면 비즈니스 라이팅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해주거나 어필하는 이제 그런 구도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보통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결론이 언제 나오나 그 내용들을 쭉 보다가 너무 장황하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은 지지부진한 앞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핵심이 뭔지를 명확하게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라이팅은 타겟의 불명확, 비즈니스 라이팅은 타겟을 고려한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인 글쓰기는 시간 순서의 전개 방식이지만 비즈니스 라이팅은 관심순의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부터 던져서 관심을 잡고 내가 의도한 메시지를 주입시킨다, 설계한다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자, 마치 이렇습니다. 제가 NPR의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NPR을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텍쥐벨이가 하는 말 중에 정말 멋진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건 무엇이냐? 멋진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을 명확히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 일단 내가 이 홍보글을, 내가 이 홍보 내용을 왜 쓰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막 돈 벌어야 되니까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북을 쳐서 사람들을 억지로 둥둥둥둥 북을 울려서 막 위기를 조장하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이거 날라 저거 잘러 라고 해서 시키는 행위 대신에 이게 바로 뭐냐? 설득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꿰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제안이다,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요즘 사람들 참 설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납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설득이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다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 혹은 일깨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하는 설계, 억지로 강요하는 대신에 그 상대방에게 비전을 공유하던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상을 함께 공유해서 가슴 설레게 만들어라. 돈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지만 사람들은 가슴이 동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NPR 글쓰기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될까? 막연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크게 우리는 구분을 짓는다면 무엇을 써야 될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이냐, 어떤 컨텐츠를 담아서 상대방을 유혹시킬 것이냐, 매혹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안에 내용 구성에 대해서 그 목적이 담긴 내용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건 표현 방법입니다. 잘 써야 된다, 명확하게 써야 되고, 쉽게 써야 되고, 간명하게 써야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기교적인 측면이에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잘 쓰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예쁘게 쓰거나 디자인부터 고려를 합니다. 그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쁘게 쓰려다 보니까 목적의식은 없어지고 계속 꾸미기만 하는 건 삽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목표 인식, 이걸 왜 쓰고 무엇을 원하고 어느 매체에 쓸 것인가에 대한 목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왜 이걸 구매해야 되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라면 구매하겠는가, 그 구미가 당기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점사고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제품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과연 먹힐 수 있을까? 과연 그 상대방은 왜 사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먹히게끔 하려면 내가 어떤 배경을 잡아주고 어떻게 유도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게끔 해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표현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순간 인식되게 쓴다. 한눈에 스캐닝되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한눈에 먹히게, 관심이 집중시키게, 순간 인식되게 쓴다라는 그 느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준에 맞춘다. 여러분들 최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훌륭한 메시지, 멋진 메시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메시지,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후가 원하는 맞춤형, 1:1 맞춤형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객이 이해할 만한, 그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수준인가, 전문 용어는 없는가 라고 해서 쉽게 쓰시라는 거죠. 그 상대방에 맞춰서. 세 번째, 완벽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오탈자, 띄어쓰기, 혹은 여러분들
맞춤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완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말 내용은 찰떡지게 잘 썼는데 막 오타가 하나 생기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초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누군가는 분명히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참모진, 여러분들의 조언자를 주변에 많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3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퍼스윗 오브 퍼펙션이라고 해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전략적인 NPR의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글쓰기다.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는 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부분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장치가 걸렸다라고 하는 글쓰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정말 전목적인 힘까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먹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은 전략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전략적인 NPR 글쓰기란 무엇인가? What I say, 아까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글쓰기다. What they want to hear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끌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언어 구사를 하고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죠? 상대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들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정말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해서 왜 안 사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왜 정말 왜 안 사주지? 왜 안 사주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줘야만 하지? 라는 접근법인 거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이 그림을 제가 강의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형태를 바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긍정적인 느낌, 그냥 대충 보면 물 먹고 있네 이런 그냥 단순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군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인가 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간의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들어가시죠.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느낌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면으로 가려놓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낚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 쿠웨이트 방송, 오른쪽에 보시는 건 미국 CNN 방송, 여기는 중립. 자, 언론사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마다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닌 자기만의 의도를 가지고서 조작된 정보나 의도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노출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노출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면 대부분들이 정말 정보란 믿을만한 게 아니구나. 특히나 요즘에 대중의 막 빅데이터처럼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는 진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의도화되고 조작된 정보만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의도가 없는 게 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기자도 아니고 신문사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의도가 없다라는 거,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더 웃긴 거라는 거죠.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느낌에 맞는 설계된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잘 읽혀지시나요?
MPI 글쓰기란 여러분들 핵심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제안이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의 정점이다 라고 해서 핵심 문장을 간명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제가 얘기했죠. 서론본론 결론이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서술형의 글이 아니라 결론을 명확하게 핵심 문장으로 잡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고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한다. 기억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뒤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서술 그리고 이제 접속어의 표현이 아니라 단문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여러분들 라이팅 홍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딱 봤을 때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개별육이 되었다라는 걸 절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지금 보면 멀리서 보면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Get them up, 6월도. 당신의 개로부터 그들에게 멀리하라라는 보호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메시지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심장하게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1000가지 워드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전 세계 단어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 언어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미지는 전 세계의 만국 공통어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지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천재 이재섭 씨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전 세계 언어를 구사한 거죠. 이미지 하나로. 어떻게 구사를 했을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길다랗게 있는 포스터 사진인데 어떤 사람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총부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전봇대에다가 삥 둘러서 붙였더니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엔 그 총부리는 나를 향해 있는 거죠. 이런 유명한 포스터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의 임팩트 그리고 약간 임프레션 혹은 인사이트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면 그 어떤 말보다 훨씬 강한 효과, 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이것도 딱 보시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CNN 방송 지금 여기서 CNN을 광고 방송이거든요. 광고 포스터인데 CNN을 꼭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하는 어필 방식보다는 얼마나 재밌으면 코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강렬했을까라는 느낌인 거죠. 자, 세 번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TV 오래 보지 마라. 머리 나빠진다. 머리 작아진다. 딱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네. 이 차가 무슨 차냐면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제네시스 쿠페는 여러분들 투도어고 애매한 스포츠카죠.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능들을 다 제거하고 굉장히 스피드, 한국의 스포츠카의 스피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제네시스 버전으로 해서 계열로 나왔는데 이거 누가 탈까요? 되게 실속과 효율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광고 카피자는 이런 메시지를 쓴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왜 타느냐? 인생은 짧다. 효율과 실속과 안정감을 위해서 티코나 마티즈를 타지 말고 인생 짧다 뭐 있느냐? 네가 원하는 걸 타라. 다른 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넌 소중하니까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먹히는 카피 문구, 먹히는 홍보 글쓰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한눈에 매료될 수 있도록 스캐닝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 작성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마를 잘 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마, 어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야마. 여러분들 그게 비속어 같은 느낌으로 뭐 머리 돈다, 뭐 야마 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야마가 아니라 야마는 일본어에서 어원이 된 건데 야마라고 하는 건 산꼭대기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산꼭대기. 그럼 이게 뭐냐? 헤드 토픽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을 잘 잡아라. 앞에 꼬다리를 잘 잡아라. 시작을 잘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시작이 먹혀야 모든 본론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특정 고객을 겨냥하고 비유를 사용해서 라고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숫자로 인식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인식시키는 홍보글 쓰기에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1등급 원유, 3가지 소원.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저 사람은 3가지 소원만 마음속에 염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 날씨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보다, 모호한 말보다 내일 날씨가 2.5도 온도가 상승합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한테 제안을 할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으로 근거 자료를 만들 때 데이터, 수치와 그 숫자라는 개념, 통계 자료 같은 걸 많이 쓰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상대방을 배려한, 단순하게 30% 세일이 아니라 10만 원의 금액을 7만 원에 상대방을 배려한 글쓰기인데 이것도 숫자로 인식시키는 사례가 되겠죠. 사람들한테 약간 신뢰를 주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기도 했는데, 저는 생각나는 것 중에 편의점 가면 우유가 있어요. 우유 중에서 제일 신뢰가 가는 우유는 서울 우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유들은 그냥 언제까지 먹어라 라고 하는 제한선의 유통기한만 제시를 하는데, 서울 우유는 언제 만들었고 언제까지 드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첫 시작과 끝 제한 기간까지 다 명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서울 우유의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죠. 아, 정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른 우유보다 훨씬 더 신선한 환경과 신선한 유통기한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움직여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까? 특히나 남자분들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원해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해주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끌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나 남자분들. 여자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남자는 절대 죽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남자 또 다른가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강제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튀겨나가게 됩니다.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더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무엇을 찾아서 마음을 움직여라. 그 무엇이냐?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윗 스팟이란 뭐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샀을 때 어떤 무엇이 들어오는지로 돌아오는지를 어필하라. 소비자 입장에서 사야 하는 뭐예요? 상품이 아니라 샀을 때 어떤 이득과 혜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어필을 할 것. 이 상품 싸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싸니까 싼데 왜 안 사냐? 이런 느낌으로 뭐 촛득가세 이런 것들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이걸 얻게 되면 어떤 이득과, 혹은 만약에 이것을 절대 사지 않게 되면 당신한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당장 위기 요소나 불편함에 대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이거 당장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최근에 메르스 사태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톨 열풍이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방진 95%까지 방어를 할 수 있는 마스크까지 없어서 정말 못 팔릴 정도로 마스크 시장에 정말 새로운 변혁의 돌풍이 일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불편함과 나한테 위기가 더 자극이 되면, 나한테 있어서 위기가 자극이 되면 더 쉽게 움직이고 더 쉽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가 스님에게 빚을 판다라는 이미지를 잡아놨는데,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빚을 팔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모두 다 여러분들 마케팅의 환경, 이 시장의 환경이 척박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요. 대기업이 독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기업을 그냥 까고 대기업을 욕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빛을 팔 수가 없으면 빛 자체의 용도라기보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님 그 자체가 아니라 스님이 바라보고 있는 고객에게 어필하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제안이 나올까요? 스님의 혈압을 좋게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지압용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빛을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찰에 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설계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케팅 홍보글 쓰기 할 때 정말 치명적인 오류, 제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총 10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허위 내용을 남발하지 마라. 수식어를 과다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세 번째, 군더더기를 남발하지 말아라. 길고 장황한 글쓰기 절대 안 좋다. 자, 8가지네요. 10가지가 아니라 8가지입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마라. 핵심이 없고 복잡한 글쓰기는 죄악이다. 네, 자기중심적으로 글쓰지 말기. 상대중심적으로. 그리고 오탈자 남발을 검열하라. 완벽을 위한 완벽을 추구하라. 라고 해서 이 8가지에 따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짓 허위 내용을 남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기사글을 하나 퍼왔는데요. 네. 일단 가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대략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디 상조 회사이긴 한데 여기가 뭐 대한민국 1등, 전통 회원수 1위, 전국 300여 개 매장, 뭐 최고 고객 만족도 1위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 1위를 인정해 줄까요?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막 이런 뭐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 더 사람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허위 가장, 물론 허위 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의 뭐 자랑거리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필하거나 과장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진정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광고 생각나시지 않나요? 라면 광고인데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입니까? 신라면이라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팔리는 라면 신라면이 아직까지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위는 어딜까요? 뭐 많이 정해져. 요즘에는 뭐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류를 딱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진라면이라고 하는 광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차승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최고의 라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진정성 있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쟤네들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돈으로 질러대고 뭐 하라 뭐 해라 강요하고 뭐 어디로 갈 땐 뭘 해라, 뭐 전자제품 살 때는 어디로 가라 라고 해서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메시지로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거짓 허위 내용을 남발하지 말 것. 두 번째, 수식어의 과다 사용. 자, 읊어드릴게요.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저 500만 개의 별처럼 너무 예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름다운 당신.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미쳤나, 저 사람이 나한테 딴 의도가 있나,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지금 핵심은 다 날아갔어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간명하게 줄이십시오. 의미가 전달되게 줄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됐는데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뭐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저 500만 개의 별처럼 너무나도 예뻐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보다 예쁜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정말 내가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우러난다고 하더라도 막 최고 제일 정말 진짜 아주 상당히 꽤 예쁜 아름다운 정말 멋진 막 이런 미사여구를 너무 강렬하게 어필하시지 마십시오. 수식어를 과다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자,
막 이런 거 있죠. 뭐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막 이렇게 과대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그냥 막 군더더기 같은 표현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건데, 뭐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뭐뭐다 라고 끝내시라는 겁니다. 뭐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뭐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뭐 말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들도 그냥 해야 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짧고 간명하게 바꾸십시오. 그러다 보면 약간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쟤 정말 하기 싫은가 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정된 인력으로 이 일을 해낸 것은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클리어하다,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더더기를 남발하지 마라.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족을 날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더 간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중첩되는 단어가 있죠. 양극화 현상, 양극화라는 얘기가 중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니면 양극화까지만 쓰셔도 말은 된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간명하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들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예산은 받아야 되니까 내용은 좀 길게 좀 쓰지. 좀 길게 내용을 써봐. 이러다 보니까 막 군더더기하고 막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막 이렇게 해서 말만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늘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는 길게 써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장황하고 군더더기를 남발하면서 막 뒤에 사족을 붙이는 행위 말고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쓰란 말이 뭐냐면 디테일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쓰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과보고서를 썼는데 결과보고서에 그 신입사원이 이렇게 썼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위에 상사가 이렇게 했죠. 뭐가 잘 됐다라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와봐.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뭐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겠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느냐? 잘 됐다라는 평가가 너의 객관적인 평가, 너의 주관적인 평가야,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야. 주관과 객관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뭐 육하원칙의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겠고, 혹은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잘 됐고 정량적으로는 어떻게 잘 됐고, 혹은 뭐 국가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기술적인 측면 어떻게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쓰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안 읽히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클리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접속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용에 서로 다른 문장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끊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긴 문장보다는 짧고 간결한 단문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너무 빨리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에 스킵 하시면서 이걸 그냥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스킵하셨다가 써보시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내가 테스트하는 용도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따라만 가면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는 절대 이해가 또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스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뉠 수가 있을까요? 자, 몇 문장으로 나뉠까요? 여기서도 지금 접속어에 대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몇 문장으로 나뉘냐? 총 3문장으로 나뉩니다. 어디서 끊길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들은 뭐 해결하기 위한 진행했으며 뭐 이렇게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한 가지 끊기는 곳은 진행했으며가 끊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여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색한 공간인데 어디냐면 증진과에서 한번 끊깁니다.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실 게 모모 및 모모 해서 및 가운데 점 슬래시 이런 것들은 대등한 접속어의 표현으로 앞과 뒤의 문맥이나 앞과 뒤의 단어, 앞과 뒤의 문장이 서로 대등한 구조였을 때 밋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내용이 똑같은 혹은 대등한 구성이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져가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과, 와, 그리고, 그래,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과 뒤에 대한 내용이 서로 과, 와, 그리고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전개였는데 거기에 접속어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서로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구분해라. 막연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밋이라고 하는 걸 대등하게 쓰시지 않는 오류를 범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기냐면 의호증진과 진행했으며 해서 끊기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문장에 대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왜 안 보이고 왜 장황해 보이고 왜 짜증나는지 이거 보기만 하면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뭔가 속 시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번 써보시고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이제 사다리 형태로 뭐 이렇게 항목을 잡아서 정리를 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전문적인 방식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 어떤 개념으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어떤 강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육하원칙에 대한 프레임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초단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글쓰기 순서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 근거, 보완, 정리 요약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결론은 뭐예요? 기획서 작성 교육을 개최하겠다라는 게 결론이겠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항목상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보여줬더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말라. 쉽게 고쳤어라. Keep it simple and short. Keep it simple and stupid.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를 KISS로 해서 약어로 줄일 수가 있는데 마치 키스하듯이 써라. 키스하듯이 쓰는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키스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단순 무식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쉽게 간명하게 쓰라라는 얘기. 쉽게 써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접근성과 웹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UI 설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먹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랬을 때는, 이게 그냥, 이거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고객은 절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라는 고려한 UI 설계는 무슨 말입니까? 또 이거를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거,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먹겠다고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그 상대 고객의 언어 중심적으로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어준다라고 해서 구체적이고 막 디테일하게 쓰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쓰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꾸느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쉽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누가 어느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냐면 한 중3 정도가 이 내용을 보고서도 쉽게 이해하고 그냥 내가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언어 구사를 하게 되면 고객의 언어, 고객의 눈높이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쉽게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핵심이 없고 복잡한 글쓰기라고 해서 제가 예문을 잡아놓은 건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스킵해서 스킵이 아니라 잠깐 중지 버튼을 눌러서 빈칸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정리를 해보십시오. 핵심이 없고 복잡한 글쓰기를
상대방이 봤을 때도 너는 핵심이 없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장황하냐? 뭐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아?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두시고요. 자, 저는 답을 알려드리자면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보기 편한 구도로 그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주신 글쓰기인데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뭐냐? 우리 보통 보면은 다 읽어야지만 지금 우수한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다 읽어야지만 그 끝에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핵심이 가장 앞에 나와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일단 편하겠어요. 네. 아래다가 결론부를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도출하시지 마시고 위에다가 그냥 딱 때리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핵심이 뭔지, 요구하는 게 뭔지, 결론이 뭔지를 한눈에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쓰고 근거를 항목의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술형의 문장보다는 함축문, 뭐뭐임, 뭐뭐함, 그렇음, 그러하였음 이라고 하면서 간명하게 잡는 함축문이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7번째, 이제 거의 그 유의하는 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텐데 7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글쓰기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배려하는 글쓰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자, 화자 중심의 단어,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팝니다가 아니라 청자 중심의 단어로 그걸 바꿔보면 해결책 및 솔루션이다. 내가 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나 솔루션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을 어필하시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문제를 조장해서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수단임을 알리세요. 이득이 되는 수단임을 알리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번째, 애국심. 이것은 애국심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라. 스튜어디스, 가끔 스튜디어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무슨 말인지 스튜어디스 와닿지가 않는다면 쉽게 바꿔주십시오. 항공 승무원이라고.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쉬자라는 것보다도 뒤에는 맛있는 커피와 쿠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게 사람들이 휴식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물론 기다리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은, 휴식이라는 개념도 행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바꿔주는 언어 설계의 방법입니다. 그럼 똑같은 말입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똑같은 말임에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표현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만족감이 정말 갭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 안 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기도 한 게 사람들한테는 참 인색한 그 칭찬이라고 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칭찬을 설계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2번째. 저렴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거 싸니까 내가 샀어. 너 싸니까 나한테 이거 권해준 거야? 기분 나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신은 스마트한 합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훨씬 더 내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제대로 보고 있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사장님네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잡아놓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쟤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있죠. 회사에서 노력만 하고 있죠. 열심히 그냥 밥만 새고 있죠. 그래서 쟤는 맨날 삽질만 한다라는 거죠.
사장님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삽질은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쟤는 참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너라면 난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희 사장님, 애는 안 먹혀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무슨, 너 미쳤니?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해야만 해 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노예 근성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오른쪽은 난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이 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만드는 언어 설계 방법이라는 거죠. 청자 중심의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실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직구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변화구를 던져서 여러분들의 목적도 취득을 하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오탈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맞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맞다면 왼쪽, 둘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이것 역시도 중지를 해놓으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죠? 네, 저는 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가, 시가,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맞고요. 대가, 대가,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맞고요. 개수, 개수,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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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맞고요. 머리말, 머릿말, 왼쪽이 맞고요. 지금 여태까지 난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체크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나를 우롱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왼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강사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 왼쪽으로 밀어놨지 않았을까?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인사말, 인사말, 왼쪽이 맞습니다. 회계 연도, 회계 연도, 회계 연도가 맞습니다. 그죠? 구름량, 구름량. 이것은 오른쪽이 맞습니다. 자, 이러다가 한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쉽사리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한쪽으로 몰고 이러는 여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허가 있다라는 걸 언제나 조심하시고 예외나 변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미달돼, 미달돼. 이것은 여러분 되어의 준말의 법칙인데 그랬을 때 미달돼가 맞다. 미달되니, 미달되니, 미달되니가 맞다.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이 맞다. 센터, 센터, 센터가 맞고 심포지엄, 심포지엄. 워크샵, 숍, 워크숍.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액세서리가 아니라 액세서리, 액세서리사리, 액세서리.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맞다. 비전이 맞다. 자, 몇 개나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틀려서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맞춤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한글 책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구조도 많습니다. 문법도, 문장 구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공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쩜 저런 생각을, 저런 규칙과 언어 규정을 잡았을까? 실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네. 시간은 왜 이거냐면 사인시옷 법칙이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됐을 땐 절대 사인시옷이 들어가지 않고 회계 연도 두음 법칙이 성사가 됐습니다. 구름량 이거는 한자어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리을, 외래어나 고유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응입니다. 그래서 구름양이 맞고요. 미달돼, 되어의 준말, 뒤에 되어어가 붙으면 말이 되면은 되로 줄인다. 그래서 돼, 미달되언이라고 못 쓰니까 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외래어기 때문에 보통 사실 기준이 없어요. 어휘로 써야 돼, 아이로 써야 돼 기준은 없는데 요즘에 워낙에 그 영어에 대한 말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 기준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오탈자 난 너무 어렵다. 난 사실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 오탈자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한글 맞춤법 검사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검색 수단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컴퓨터에 의존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훨씬 더 정직한 것은 기계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검사기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 안에 그 도구를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오탈자, 그리고 뭐 맞춤 문장, 그리고 언어의 호응 구조, 서술 구조, 이런 호응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색한 부분들은 다 가려내서 제시어를 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대체어를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8가지에 대한 내용을 쭉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글 쓰는데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8가지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거짓, 허위 남발, 허위 내용 남발하지 말고, 네, 수식어 과다 사용하지 말고, 군더더기 남발하지 말고, 길고 장황한 글쓰기 하지 말고, 전문 용어 남발하지 말고, 핵심이 없고 복잡한 글쓰기 하지 말자. 오탈자 남발하지 말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허위로 쓰지 말고 진정성 있게 어필하고, 두 번째, 수식어를 과다 사용하지 말고 수식어를 적절하게,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남발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신뢰조차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써라. 군더더기 남발하지 말고 사족을 없애자. 길고 장황한 글쓰기 말고 짧고 간명하게. 전문용어 남발하지 말고 쉽게. 누가 어느 정도 알아줄 수 있는 수준? 중3 정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핵심이 없고 복잡한 글쓰기는 결론부를 명확히. 오탈자가 남발이 오탈자가 여러분들 아니고 자기주도적인 글쓰기를 하는 자기 남발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쓰는 글쓰기를 상대방을 위한 청자를 고려한 글쓰기로. 마지막으로 오탈자를 줄이기 위한 실수는 완벽을 위한 완벽축으로 여러분들이 오탈자 하나하나까지도 제3자의 조언자를 등용해서 서더라도 객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오류 고침을 반드시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오류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틀리시고 헷갈려 하시고 오류를 범하시는 8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한글 맞춤법 검사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쳐보시면은, 혹은 이 주소창을 안 쓰셔도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활용을 해보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력, 이런 글에 대한, 라이팅에 대한 스킬을 배웠다면 강사님 도대체 접목시킬 수 있는 스킬은 도대체 언제 알려주나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접목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안내 공고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서 역장님이 열심히 2007년도에 이 내용을 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하철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심심치 않게 뭔가 이상한 냄새, 한마디로 똥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그런데 뭔가 출처는 모르겠는데 이런 벽보 문구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야 하면서 뭐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어 정신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서역의 홈페이지에다가 막 장황하게 여기 왜 똥냄새가 나고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상한 문구가 써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 반응, 고객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야 돼요? 지금 보면 되게 장황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역사나 냄새 관련 안내문, 수서역 구내의 냄새는 인근의 봄철 농작물 재배 하우스에 대비를 주는 시기로 개분 냄새가 분당선 환기구를 통하여 유입된 원인으로 3호선의 수서역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우리 수서역장님은 열심히 쓰셨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청자를 고려한, 보는 사람들, 그걸 봐주는 사람들을 고려한 글쓰기를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상대 중심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역산의 악취 발생 양해문, 죄송합니다.
원인은 이런 원인으로 대책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역사 이용에 양해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전지킴, 여러분 수서역장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안전지킴이라고 쓰면 훨씬 더 든든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중심적으로 바꾸는 언어 설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단지 문구에 대한 사례인데 이 사례는 여러분들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 혹은 뭐 병원, 학원, 미용실, 뭐 사우나 모든 어떤 시설에 뭐 막론하고 전단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홍보 수단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은 노란색이라 튀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읽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무슨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와닿지가 않는 게 우리가 뭐 바비 인형도 아니고 우리가 캐릭터도 아니고 캐릭터를 등용해놨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 게 좋아요? 실사의 이미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와닿겠죠. 그러면서 비포 앤 애프터로 우리 보면은 압구정역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거길 지나가게 되면 나도 한번 성형이나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와닿게 표현을 한다든지 얘는 무슨 캐릭터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글자들이 너무 작고 많습니다. 글자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뭐가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담고 싶으신지 말 그대로 욕심을 많이 담다 보니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한 목록도 여러 가지죠.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안 보이신다라고 여러분들 정정당당히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렇게 솔직하게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무릎, 허리가, 어깨가 결리십니까? 아프십니까? 라고 하는 한 메시지. 네. 그러면서 우리 무슨 병원은 다릅니다. 라고 해서 키 메시지를 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담는 거죠. 그러면서 오시라 라는 겁니다. 아주 간명하고 가장 되게 좀 임팩트한 느낌이죠. 그리고 아까 노랑과 빨강을 쓴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린 계열 톤을 같이 통일감 있게 써주니까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눈이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관심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료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잘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정말 한 가지만 잡은 거예요. 아직도 무릎, 허리, 어깨가 결리시고 아프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언어만 딱 잡은 거죠. 다 잡을 수 없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메시지를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죠. 평강탕이라고 하는 평강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설계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평강한의원에서 지하철에서 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나 천식 있는 여자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요즘에는 웹툰이 사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웹툰이 좀 유행이라고 인기라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이렇게 어떤 반영을 해주면 훨씬 더 위트 있게 혹은 재미있게 이미지를 같이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평강한의원은 한의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오래되고 낡았다라는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밌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객의 인식 전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과 사고를 바꿔놓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것을 평강한의원에서 그 평강한의원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한의원에 오는 고객은 누구예요? 보통 나이든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그 어르신들한테 어필을 하면 이렇게 쓰면 욕먹습니다. 무슨 장난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타겟은 오는 고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의 자식들이죠. 그들의 자식들은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오래되고 낡은 걸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 대신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프레시하고 재미있고 호감이 가게끔
호기심이 가게끔 유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니까 그 고객들이 훨씬 더 여기는 다른 한의원보다 훨씬 더 트렌디하고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다른 한의원과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보 문구를 올리더라도 그냥 평강탕이다. 평강탕은 굉장히 유명한 건강 보조제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평강탕 하면 다 알아요. 그냥 평강탕 하나만 어필하기 때문에 하나만 잡고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평강탕이 뭔가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옆에다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평강탕 하나로 쇼부를 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홍보 포스터에 대한 사례이기도 한데 이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글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보다 1000가지 언어보다 더 획기적으로 먹히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필하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을 향한 13년간의 기다림. 지킬 앤 하이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보조적인 설명을 한다면 우리 이런 방식 많이 보죠. 최고 역대 무슨 흥행률, 98%의 점유율, 1000만 명 돌파, 100만 명 돌파, 무슨 프로덕션 19개 도시에서 방영하고, 이런 뮤지컬을 진행했었고, 스태프만 몇 명이고, 더 이상의 이런 전설은 없다. 지네들이 엄청나게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역대 신화, 숫자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람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설계냐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서 로버트 차일딘이라고 하는 교수도 이런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의지를 믿는다라기보다 사회적 증거를 훨씬 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행을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은 대중이 선택한 걸 그냥 좋다라고 판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맹신하면 맹신할수록 더 정말 무서운 방식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키워드, 그 워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먼저 다 강렬하게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 핵심 메시지 세부. 핵심 메시지 세부. 이런 메시지들조차도 이런 거죠. 고객의 중심적으로 최고의 배우들에게만 허락된 단 하나의 무대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무대를 최고의 캐스팅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죠. 여러분들 이게 약간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또 성립이 되는데 드디어 모든 것은 끝난다. 4월 5일 공연 그 이후로 절대 진행 안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희소성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뭔가 이때만 볼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더 자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는 꼭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처럼 여러분들 희귀 가치를 만들어주세요. 조장하십시오. 자, 리뷰 절대 빠지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증거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가슴 뛰는 무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람들은 어떤 권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면 더 맹신을 하고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책을 낼 때도 누가 서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회수, 저명한 유명한 사람, 업계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호평을 하게 되면 나도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책을 집어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스윗 스팟,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설계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말 되게 중요한 장치적인 느낌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한 아이가 멀쩡하고 하나는 얻어 터져 있고, 자, 이게 뭐냐면요. 버스에 포스터가 광고가 이렇게 붙었는데, 어른의 눈높이의 시선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이의 키만한 그 작은 키의 아이가 그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른은 절대 볼 수 없는 키에 맞는 이게 약간 홀로그램 방식으로 아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시선에 대한 시선 처리를 그렇게 기술적으로 등용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너를 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다 전화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어린이 보호단체 홍보물도 있습니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의식적인 느낌이 들죠. 이런 광고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됩니다. 왜? 정말 진정성 있게 아이들한테 어필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기타가 참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기타가 참 좋아요. 이렇게 써있고, 네. 기타를 쥐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막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아이한테 뭔가 뭘 좋아하게 한다라는 아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이 있는데요. 뭔지 되게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버거킹에 왔는데 맥도날드의 되게 유명한 이 아저씨를 뭐라 그러죠? 예, 무슨 삐에로 같은 광대, 그죠? 광대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 그 바바리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뭘 의미하는 거냐? 맥도날드가 탐할 만큼 맛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버거킹 맛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미난 방식 중에 하나죠. 레드불 선전 홍보 방식인데요. 하루는 12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루는 48시간이다. 누구에게? 레드불을 마시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스코에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바퀴벌레 몇 마리가 나왔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라고 하면서 요거는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정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죠. 몇 마리가 나왔을 때 뭐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마리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섬뜩하죠. 정답은 반마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제일 기분이 더러울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막 각인시키는 거죠. 으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느낀다면 바로 세스코로 해충을 신고하십시오. 1588 마마마마 이렇게 써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설계 방식이죠. 그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느끼냐, 어떤 쾌감을 느끼겠느냐, 어떤 인지를 하겠느냐에 대한 상대방 언어 중심, 상대방 관점 중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세요? 이 선영아 사랑해?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죠? 네, 포스터 광고이기도 한데 선영아 사랑해. 이게 어디에서 광고를 했던 사례일까요? 이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선영아 사랑하는 거의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디에서 만든 건지에 대한 주관처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유명은 해졌지만 메시지에 대한 개연성을 끌어내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어디 거냐라는 거, 선영아 나였어, 마이클럽이라는 걸.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붙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관심이 사라진 거죠. 개연성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바이럴 마케팅, 희귀하고 튀고 사람들한테 막 재미있는 수단으로 알리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메시지에 대한 알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죠. 뭐 포스터만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삽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전에 많이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공정무역 초콜릿.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드는 초콜릿.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착한 회사, 착한 기업, 공정무역. 우리도 웬만하면은 양심이 있는 의무적인 선택이라면 나의 선택은 돈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는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착한 회사에다가 사주는 게 맞겠다. 같은 값이라면, 같은 의미라면. 왜? 나를 생각하잖아요. 나를 걱정해 주잖아요. 보통 기업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돈 지갑을 어떻게 유도해서 더 피 빨아먹듯이 많이 소비를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착합니다. 상대방을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쓰고 있으면서 진정성 있게 어필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그 광고 천재 이재석 씨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스터 광고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캠페인 광고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좋지 않다. 어차피 자업자득이라고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광고 카피 문구, 혹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TV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매체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전쟁입니다. 요즘에는 광고를 또 안 하려고 하죠.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먹히는 광고를 많이 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설계하느냐에 대한 전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잘 간파해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는 거, 그런 호기심의 눈으로 관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홍보글 쓰기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카필라이터하고 정말 그 기업의 대표하고는 서로 동상이몽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필라이터의 착각이라고 한다면, 훌륭한 문장을 쓰면 네티즌은 클릭해 줄 것이다. 또한 훌륭한 문장을 쓰면 클라이언트는 칭찬해 줄 거야. 여기에만 역점을 둬서 막 열심히 멋진 문장을 구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는 네티즌은 훌륭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장을 피해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막 폭탄, 스팸 메시지 가려내는 것처럼.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는 훌륭한 문장을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열어볼 수 있는 오픈율이 높아야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과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멋지게 쓰지 말고 먹히게 쓰라는 개념입니다. 멋지게 쓰지 말고 먹히게 써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먹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방의 마음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에 따른 전략이, 그에 따른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벤트 기획서 작성법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나 행사 기획에 종사하시는 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만한 먹히는 이벤트 기획서 글쓰기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